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입니다. 네, 자,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수요일 밤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무더운 여름 저와 함께 무더위도 식히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좋은 공부 하시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 조금 이따 주무실 때 훨씬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TV 스페셜 저 김동엽 편으로 세 번째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하반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각종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섹터죠. 우주항공과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우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게 최근 시장에 대해서 약간 터치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좀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 2300 언저리에서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과연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생각들이 아주 많으신 시간대일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에 아주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수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미국이 발표하는 6월달 CPI가 과연 얼마가 나올 거냐 8.6에서 8.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이 시간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정확한 수치가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마 방금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있다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이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과연 가가지고 오페크 플러스 특히 사우디 쪽에 마음을 좀 돌려가지고 증산을 앞으로 하반기에도 꾸준히 하면서 유가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고 이번 주말 정도에 또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진척을 보이든지 한번 맺어주든지 이러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까. 최근에 가뜩이나 우리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해서 가격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 지수도 내려가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화 수합만 체결이 돼도 상당히 환율의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번 주말 정도에 어떤 흐름을 가질 거냐는 부분도 첨예한 좀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오늘 낮에 한은에서 또 발표한 우리나라의 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아마 예전부터 예상이 나왔으니까 0.5% 정도라고는 사상 최초의 빅스텝 정도로 발표될 확률이 아마 많았을 거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뉴스를 먼저 좀 읽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인플레라든가 몇몇 큰 변수, 메가 변수에 대해서 논쟁들이 아주 심하죠.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과연 이번 CPI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인플레는 여전하다 이렇게 또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이냐. 최근에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들 몇몇 개 그래프를 모아놓은 것들 보면 6월 초순 이후에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고 가스라든가 콩이라든가 쿠퍼, 구리 가격도 그렇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6월 초순 정도 이후에는 낙폭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미국의 CPI가 과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의 방향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죠. 왜냐하면 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고 최근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여파로 유가가 또 들썩이죠. EU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이쪽의 원유를 뭐 대거 많이 쓰고 있다가 경제적인 제재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많이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사실 물량도 줄었지만 당장 대체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뭐 방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미국의 LNG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던가 아니면 신재생을 하던가 이런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합니다만 당장 미국의 LNG가 선박을 타고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더 문제는 신재생으로 지금 나가겠다라고 많이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저런 거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실제 발전까지 나오는 데는 최소한 2, 3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겨울 어떻게 날 거야? 러시아 원유, 가스 도입이 줄어들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그런 원자재 가격이 일부 안정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큰 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요 불안을 항상 염두에 둔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번에 정말 뭐 말 그대로 서방 쪽의 제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역공을 해서 우리가 공급 안 할게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유가가 오히려 지금 100달러 근처에서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그런 메이저 증권사도 있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제 우려 때문에 유가가 빠져가지고 최근에 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연말쯤 돼서는 60달러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극과 극의 상황들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 정도 근처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변동성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푸틴의 어떤 생각이나 계략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리는 11월이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이때쯤 돼서 유가에 대해서 뭐 약간 모종의 어떤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세상에다 보여주는.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는 서방 세계의 대재앙과 관련된 에너지 가격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가을이나 겨울까지 내내 건강하다는 전제로 보면은 모종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세게 터뜨릴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세계에서 몇십 년 동안 가장 투자를 잘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뭐 대표적인 투자가가 워렌 버핏 아니겠어요? 워렌 버핏이 작년 말까지 현금 비중이 그렇게 많았다가 올해 이제 장이 빠지고 뭐 안 좋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석유주예요. 정유주, 석유주 이런 종목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유가가 빠져서 조금 빠지는데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가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살까요? 지금 정유주 생각해 보면 유가가 많이 하향이 안정화된다. 뭐 일각의 주장처럼 100달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마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석유주나 정유주들한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워렌 버핏은 계속 살까?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하고 제가 통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정유주의 배팅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 푸틴과 얘기를 나누진 않았겠지만 기름은 앞으로 고갈이 될 것이고 기름을 찾는 수요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생산량이 줄어드는 기름과 관련된 어떤 가격적인 동의는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위쪽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푸틴도 역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불만을 잔뜩 갖고 있고 서방 세계에 한번 맛을 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기름과 관련된 이벤트를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라는데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인 뭐 유망한 하반기 메가트렌드 섹터 중에 우주항공 쪽하고 방위산업 쪽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의 표제는 아주 쉽게, 자, 우리도 달 날아가자. 뭐 미국이나 러시아만 가는 달이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어. 뭐 아직까지 유인 우주선으로 해서 우리나라 뭐 우주 비행사가 직접 가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든 위성을 달 중심에 보내든가 아니면 착륙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꼭 가보자. 이런 지금 논리들이 한창 퍼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의 섹터는 달 날아가는 거를 주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방위산업, 야, 우리 사실 뭐 세계 옛날부터 많이 불리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한 공통점 중에 가장 부각이 됐던 게 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뭐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대치 상황에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방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소모가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 수십 년 동안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온 끝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 세계적인 조류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뭐 대치 안 하면서 국방 쪽이라든가 방산 쪽에 대해서 좀 게을리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의 탈세계화 관점에서 봐서는 주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쪽 섹터를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야, 우리 뭐 그냥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전통적으로 바이오를 샀네, 뭐 IT 기업을 샀네, 건설주를 샀네, 아니 뭐 은행주를 사네, 배당 많이 주는 통신주를 사네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가 뭐 인류는 왜 우주를 탐하는가, 뭐 이런 진짜 아주 큰 뭐 발제를 던질 수도 있고, 뭐 좁혀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우주항공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인류가 사실 우주라는 게 아직도 뭐 SF 영화에서나 꿈꿔지는 그런 공간에 좀 불과하고, 뭐 사람이 지금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뭐 먼 어떤 뭐 그 위성이라든가 행성을 통해 가지고 그 근접을 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간 게,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전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다는 걸 감안해 보면 정말 뭐 조금밖에 전진을 못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주를 왜 꿈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면 인류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좀 찾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뭐 70억 인구가 되면서 굉장히 뭐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최근에 뭐 팬데믹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우주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주를 개발하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꾸면서 만드는 어떤 뭐 로켓이라든가 엔진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우주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게 하는 뭐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류의 거주지 확장된다. 지금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 75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가요 100억 명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한정된 뭐 지구의 어떤 땅덩어리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날 건가. 그래서 뭐 정말 SF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소재지만 달이든 아니면 인근 위성이나 행성으로 인류가 일부는 이전을 해갖고 사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뭐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억만장자들이 돈놀이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 우주나 여행 갈까 이런 생각에서 우주 섹터가 최근에 조명받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주 산업과 관련된 것들하고 반도체 뭐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지만
21년도를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순수 반도체 시장보다 이것들 사실 반도체가 모여서 물론 우주선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산업을 모아 보니까 더 시장 규모가 커졌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시장 내에서 반도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로 생각을 하고 투자에 어떤 비중을 실어주듯이 더 큰 시장이 우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발발을 하면서 나온 현상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가 워낙 독단적으로 일을 벌리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압박을 받다 보니까 우주 관련해서도 ISS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의 파트너 협력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의 어떤 우주와 관련된 뭐 중심축이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빠져나가니까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뭐 그 대안이 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탈세계화라고 국방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의 위아더 월드가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나 글로벌적인 정세는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합심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 편으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상대편이야 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안전한 효율성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라든가 이런 것들 방산의 것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위상을 갖고자 하는 그런 니드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주 경상스러운 일이 있었죠. 6월 21일로 기억하는데 누리호가 작년도에 약간 불안전 발사가 한번 있고 나서 몇 달 동안 좀 가다듬어서 이번에 2차 발사가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결국 2월 21일 날 굉장히 좋은 상태로 최종 발사 성공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드디어 독자적인 자국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날린 세계에서 일곱 번째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아주 과학 기술계 쪽에 쾌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보시면서 아마 감격스러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날리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성공, 실패를 하면 이런 것들 또 날리기 위해서 이런 쪽에만 매진이 되겠지만 한번 성공의 기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7월 초에 이번 정부에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내한할 때도 한미 동맹 관계까지 우주항공의 어떤 협력 부분을 좀 끌어올린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 관련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비전 선포식 같은 것들을 하는 행사를 이번 달 초에 가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그냥 정말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그런 꿈의 산업이 아니라 이걸 체계화해 가지고 우리도 달을 보내든 아니면 먼 미래에는 뭐 화성도 보내고 더 먼 탐험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스스로도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주 체계화된 준비와 예산 지원이 가는 그런 정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도 2031년 지금 보면 한 7, 8년 뒤가 되겠습니다만 달 착륙선 개발하자. 뭐 이게 이때 되면 정말 옛날에 우리 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달 처음으로 착륙하는 거가 뭐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것처럼 거의 뭐 100년 후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 가가지고 유인 우주선으로 탐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이제 발제를 좀 하신 바가 있고요. 우주 산업이 우리 이제 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 아까 반도체보다도 시장이 이미 커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주 산업의 시장 전망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그래가지고 2040년 정도 되면
이게 억 달러이기 때문에 1조 1천억 달러 정도 상황에 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가별로 우주 투자를 하는데 민간 비중, 최근의 흐름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민간의 어떤 참여라든가 지분 참여 그리고 기술력의 참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반반 정도, 뭐 정부 반, 민간 반 이렇게 참여가 나오는데, 뭐 중국도 26% 정도의 민간 비중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0.2%밖에 안 됩니다. 거의 그냥 정부 주도로 모든 우주항공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그러면 그냥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기에는 이거 뭐 정부가 하는 거 아니야, 뭐 국방과 관련된 예산으로 거의 다 하는 거니까 수혜를 받는 게 뭐 특별히 있을까라는 관점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 중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참혹한 현실을 그 위성들이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다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황을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뭐 러시아군의 어떤 이동 경로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쟁을 치름에 있어가지고 유용한 어떤 채널과 정보가 된다라는 걸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통신 같은 것들이 좀 잘 매끄럽게 운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앨런 머스크한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저궤도 위성을 통한 네트워킹을 좀 그 우크라이나 쪽에다 해달라 했는데, 머스크가 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상에 그 관련된 뭐 송출이라든가 네트워킹 관련된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파괴가 됐겠죠. 지상의 와이파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성에서 쏴주는 그런 전파를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거나 와이파이 뭐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급이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걸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쪽으로 분위기가 좀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나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정부의 기관이 중심이 됐지만, 이제 새로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뭐 자회사격인 스페이스 X가 이런 것들을 맞는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요. 또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랑 나사랑 같이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은 민간 우주 기업만 100개가 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민간인 우주정거장 2주 여행 성공했다. 근데 이 우주정거장 가서 2주 동안 살고 오는 건데, 비용이 뭐 장난 아닙니다. 한 사람당 700억을 내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좀 꿈꾸기에는 너무 비용이 큰데, 이것도 이제 계속 내려가는 중이죠. 확대가 될 거고, 조금 더 병무형화가 되면 아마 한 2, 3년 내로는 몇십억 수준이 될 거고요. 수십 년 정도 지나면 그냥 비싼 항공료 내고서 가는 정도의 어떤 우주여행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은 이제 막 초기니까 갈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한정이 돼 있다 보니, 너 얼마 내고 갈래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면 뭐 돈 많은 사람들, 조단이나 이렇게 인 사람들, 2주 저 누구도 못 가는 해외여행 하는데 내가 500억, 700억 못 쓸 이유 없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수십 년 뒤쯤에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한 번쯤 우주여행 갈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민간 우주 개발 업체들이 막 속속 등장을 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뭐 나노렉스 이런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갤럭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관련된 이벤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 달 탐사, 달. 아까 제가 달 날아가 보자 그랬죠. 달 탐사하는 그런 궤도선을 스페이스 X에 실어가지고 발사하는 게 8월 초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누리호 발사되고 나서 우주항공주들이 대거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러고서 지금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3일 정도인가 그 우주선 발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주는 7월 한 중하순 정도 이후에 다시 좀 시선을 모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기적인 과제로 하는 것들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KP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걸로 차량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 이동하실 때 쓰시는 그런 지도 화면 같은 것들을 지금은 미국 거를 그냥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오차가 꽤 있답니다. 이거를 1m 이내로 만드는 진짜 K 항법이죠. K 내비게이션 이런 거 관련된 이게 지금 잔거 굉장히 긴 과제예요. 2035년까지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굉장히 정교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야지 흔히 말해서 자율주행 쪽에 완전한 어떤 소통이라든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오차가 심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도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누리호 반복 발사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달에 보내는 그 유인 탐사선 그 프로젝트에도 최근에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아마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누리호에 5년 동안 거의 한 7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반복 발사한다. 그러니까 한 번 날린 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멀리 가는, 위성도 더 큰 거 싣고 가서 뿌려놓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거라 아마 기술이 민간 이전될 거고요. 지금 예상 나오기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과연 누가 이 누리호의 반복 발사 사업에 대한 주도 사업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떠오르는 쪽은 제가 보니까 항공우주 카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그룹,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좀 붙어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9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될 테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민간 우주항공의 주도권을 어디가 쥐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밑에도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판 스페이스X, 마치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우주여행을 한다든지 뭐 화성 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는 스페이스X의 역할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할 만한 기업을 선정을 9월 달에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뉴페이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옛날에 전통 우주는 다른 차이가 뭐냐면 정부 주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나사라든가 관련되는 관변 단체들이 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뭐 블루 오리진 같은 삼두 마차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 산업이 아주 매력적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최소 수천 기의 그 저궤도 위성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중에다가 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들에서 와이파이를 지상에다가 쏘면서 어떤 지리적인 제약 없이 우리가 뭐 송전탑을 만든다든가 안테나를 다는 건 몇 미터나 몇백 미터 단위로 해서 계속 건물마다 막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게 또 간섭도 많이 되고 굴절도 되고 막 이러는데 지상에서 그냥 쏘면 크게 방해받지 않고 아주 깨끗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5G도 있고 합니다만 결국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6G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저궤도 위성 쪽이 6G를 구축하는데 아마 핵심 네트워킹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이라든가 한화라든가 또 KT 또 각종 또 통신사들은 첨예하게 지금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잔글씨라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누리호 제작과 발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영향을 미쳤던 아니면 참여를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명단인데요. 조금 굵은 글씨로 나오는 것들이 상장사예요. 비상장사는 뭐 언제 상장할지 모르니까 좀 논외로 치고 뭐 한양 ENG라든가 현대중공업, 한화는 여러 번 등장하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 로템 뭐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항공 우주도 여러 번 등장하고요. 결국은 카이라든가 항공 우주 그리고 한화 그냥 하나가 있고 한화 에어로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은 주도하는 회사의 흐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르메테스라고 하는 유인 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요 작업에 우리도 일부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에 일단 궤도를 탐사하는 다누리라고 하는 위성을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게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달까지 가는 그 발사체를 통해 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달 근처에다 뿌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8월 3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 이렇게 되니까 이때 임박해서는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주 산업의 국내외 주요 공급망, 흔히 말하는 뭐 밸류체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위성체를 제작하는 거가 있고 또 지상에서 통제하는 장비를 만드는 쪽이 있고 또 위성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익히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상장돼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 때 나름대로 이름이 많이 거명됐던 회사들이에요. 세트렉 아이라든가 하나시스템, 항공우주, LIG 넥스원, AP위성, 제노코, 또 인텔리안 테크, 한양 ENG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STX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주 산업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단연간에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만큼 뭐 이런 거에 걸맞게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종목들이 실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것들 뭐 완전히 뜬구름 잡기다. 뭐 내용도 없는데 그냥 일회성으로만 저렇게 설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보다는 이제 중장기 산업으로 좀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개 기업들이 관련되는 뭐 관심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업들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1번 타자가 저는 항공우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뭐 우리 정부에서도 뭐 우주항공청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우주항공 정책을 좀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쪽 뭐 사천에 생길지 대전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기는 건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항공 우주에 대한 관심은 기본일 거고 또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대표 주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하나가 탈락한다 그래서 이쪽 그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부에서 조금 더 주도하는 쪽에 붙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물론 선정이 되는 누군가가 더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근데 9월 달이다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그때 되면 양강으로 형성이 되는 구도에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간 실증 위성을 실제 제작한 회사가 AP 위성이거든요. 최근에 기대감이 있다가 주가 보시면 최근에 부러졌어요. 발사는 성공해가지고 실증 위성 잘 날아가서 펼쳐놓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매일매일 로켓을 날리고 발사체가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날리고 나면 최소한 몇 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뛰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달 정도 초반에 들어오면서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부진해요. 실적으로 뭐 주가 측면에서는. 근데 이게 7월 말쯤 돼서 달나라 탐사선과 관련된 다누리 관련된 이벤트로 해서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정의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제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 관제하는 장비 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3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 초반으로 주저앉았거든요. 다음 이슈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그 산업적인 좀 구축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보면 지금만큼 쌓아졌을 때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주항공하고 방위산업은 이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회사가 그 회사고 우주항공 하는 쪽의 대부분은 또 방산에서 출발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본류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주항공은 약간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 지금 방위산업은 당장은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 디펜스라고 하는 그 방산 쪽 대표 기업의 대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랑 했는데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자주포라든가 이런 쪽에 강한 수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주변국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불똥이 혹시 바로 인접돼 있는 우리나라에 또 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자라는 그런 의지들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거기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역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강력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나토 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딱 드러난 숫자는 없지만 여러 가지 MOU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가시적인 어떤 숫자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들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옛날에 말이죠. 진짜 나 때는 말이다. 나 때는 말이죠. 뭐 이런 거 할 때 나 때는 말이지. 이럴 때 생각이 나는데 저 젊었을 때 대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막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 혼비복 백산해가지고 집으로 막 뛰쳐들어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무슨 뉴스 나왔을 때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남북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쏴가지고 서울 건물들 다 파괴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무섭게 생긴 딱딱한 분들의 이 멘트가 나오는 이 뉴스가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일단 3%에서 5% 정도씩 빠지기고요 시장이 서울 불바다가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항상 북한의 단골 위협 키워드로 좀 많이들 쓰였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나만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 그때마다 맨날 시장은 크게 조정받고 이랬는데
2010년도 넘어가고 뭐 지난 정권에서 약간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면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몇 년 동안은 어땠나요? 오히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뭐 핵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래도 시장이 전혀 뭐 거의 미동도 안 하죠. 아침에 잠깐 한 10분, 20분 흔히 말하는 방산주들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매일 음봉으로 끝나고 끝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방산의 어떤 중요성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뭐 6.25 전쟁 흔히 이후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되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사실은 국방과 관련된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군사력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 일취월장을 한 거예요. 나라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무려 지금 6등입니다. 6등. 예. 전 세계 뭐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6등이다. 엄청나죠. 예. 우리가 군대 가서 그냥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고생한 경험만 생각이 나실 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구축해 놓고 있는 군사력이 이렇게 굉장히 최상위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오히려 프랑스, 영국보다 군사력이 더 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북한은 30위권 되고요. 최근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2등. 지금 2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2등이니까요. 2등하고 22등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방위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피스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이 어느 정도의 좀 위험 상태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쬐꼼해서 좀 안 보입니다만 약간 녹색이에요. 녹색이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북한은 빨간색이고 러시아 빨간색이고 아프리카 이 중앙 아프리카 쪽 빨간색이고 일부 또 남미 쪽 중미 쪽이네요. 이쪽도 좀 빨간색이고 중동 쪽에도 일부 빨간색들이 좀 보이죠. 이런 나라들이 자칫하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고 뭐 러시아가 이번에 약간 서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을 이제 점령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이런 이제 피스 인덱스를 기본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그림만 보더라도 전 세계 곳곳이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 세계에 좀 군데군데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6등 정도 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예상에 좀 놀라운 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전쟁이 딱 나고 나서 각국에서 쓸만한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찾거나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뭐 경매라든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와 의외로 우리나라 무기들이 썩 괜찮은 거예요. 가성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하와이에서 열린 그 뭐 약간 그 여러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한 20여 개 나라들에서 선박들 그 군함들 보내가지고 경쟁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군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심지어는 대만 그 군함도 왔는데 서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군함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근데 대만 거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너무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라고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K방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나토 회담 가셔갖고서도 대통령께서 뭐 폴란드라든가 체코 같은 우크라이나 인접국이 이제 방산과 관련된 수요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심도 있게 뭐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설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실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좋은 뭐 탱크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좀 공급해 달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좀 거절을 했는데 그 뒤에는 약간 그냥 우회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약간 뭐 보도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가 군비를 증강하는 입장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K방산과 관련된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감지게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방산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일종의 뭐 전쟁과 관련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나오는 현상들 보니까 미국하고 얘기도 안 통해. 뭐 예전에 트럼프 때는 나름대로 김정은과의 어떤 개인적인 뭐 관계 때문에라도 좀 참았다 이랬는데 바이든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쪽에 신경 쓰느라고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 수립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냥 계속 미사일을 여러 발 쏘는 그런 이벤트도 벌렸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뭐 이쪽을 특별히 북한 쪽에 신경 쓸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뭐 미사일도 날리고 또 핵실험과 관련해서 갱도를 원래 무너뜨렸던 걸 다시 복원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보니까 역시 방산과 관련된 어떤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년 대비해서 작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간에 좀 껴있는 정도, 프로테이지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 보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요. 말레이시아도 거의 한 14% 정도쯤 될 정도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그러니까 동남아의 어떤 조류라고 볼 수도 있고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그렇거든요. 여기 빨간색을 좀 펼친 게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인데 우리나라가 공략하기도 좋고 뭐 북유럽이다 유럽이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좀 무기들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취약하니까 가까운 데서 뭐 도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들이 먹힐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관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무민정부 들어온 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여전히 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도 몇 년 전보다 당연히 국방 예산이 올라간 거지만 26년까지 봤을 때도 여전히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7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이 소요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 2021년도에서 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내에서도 국방에 대한 중기 계획상을 보면 꾸준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뭐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흐름들은 아주 폭발적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기본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국내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해외 쪽에 파는 K방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그 주요 국가별로 글로벌 무기 수출액의 변화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전에 한 5년을 보고 17년 이후에 또 5년을 봤을 때 0.1%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 비중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면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죠. 근데 최근 5년 동안 무기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아주 괄목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170%, 170%인데 과거 지금 비슷한 급의 그 경쟁을 하는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마이너스인 데도 있어요. 수출을 오히려 몇 년 사이에 못한 나라들도 있는데 신장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대 안에 드는 군사력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으뜸일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무기를 찾고 있는 뭐 해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산업적으로 좋아지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산 명품 무기, 뭐 K 자주포라든가 전차라든가 경항공 그 훈련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출이 한 100억 달러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방산과 관련된 FTA 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 사실 무기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국이 얼마나 득을 봤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어가지고 미국 자국 내에 쌓여있던 무기들을 대거 뭐 원조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보내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내 무기가 적정 수준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만들던지 아니면 조달을 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무기의 필요성들이 좀 커질 거고, 그런 빈틈을 우리나라 고등 훈련기라든가 장갑차 같은 것들이 수출하면서 일부 좀 메꿀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방산외교 나토회의를 통해 가지고 약 10조 원 정도 급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 체코라든가 폴란드 쪽의 방산 시장에서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최근 급증한 방산 쪽의 수주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요 화면 바로 보시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름을 불러드리면 아까 우주항공 쪽에 중요한 회사라고 얘기가 나왔던 회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하나 디펜스는 뭐 비상장이지만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게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주항공 쪽에 뭐 메이저급 회사들 3-4개 정도 말씀드린 게, 우주항공과 방산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굳이 놓고서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거의 대부분은 카이랑 하나랑 뭐 일부 이제 대한항공, 요 정도 한화입니다. 하나그룹.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급에서 대부분들 방산이나 우주항공의 중심축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조금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면, 자, 우리가 뭐 전동차와 철도 차량으로만 알고 있지만 현대 로템이 굉장히 방산 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거, 또 호주의 그 지금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장갑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 볼 필요 있고, 자, 무기, 뭐 흔히 말해 탄약은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탄약과 관련된 풍산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고, LIG 넥스원이 또 최근에 실적 아주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 만드는데, 역시 방산과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거의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녹록치가 않고 여전히 좀 어둡다, 미래가 언제 좀 밝아질 거냐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탐독을 하고 계시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군지? 스피노자라고 하는 옛날 뭐 현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 남긴 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을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진짜 내일 뭐 시장이 끝장나게 빠질지 어떨지 모르죠.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과나무 하나를 계속 그냥 한 그루 한 그루씩 매일매일 상황이 될 때마다 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언젠가 이 어려움은 끝난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지수가 내려가는 어떤 하락장도 결국 끝나고 다음번에 다시 올라가는 장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사과나무 하나씩 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우주항공과 방산 쪽을 알아봤는데, 자, 우리 뭐
요새 수주 나오는 거에 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자정에 또 뵙기로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오늘 말씀드린 거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날 8시 아침 8시 반부터 한국경제TV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 얘기 포함해서 최근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